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가정이나 직장에서 굉장히 폭넓게 교육의 소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수도를 굉장히 넓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일상생활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화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수도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엔 유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활동에나 거기에는 수도적인 요소가 다소 있어요. 알았어요? 순수하게 수도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주목해서 소재로 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수도계다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거기도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뭐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대학이니까 이것도 전부가 학문적인 수도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네, 거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도적인 측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탐구하지 않았어? 그 측면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알았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됐어요? 다 되겠어? 예, 그, 조금 비약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비약 만들었어요. 또. 가령 이제, 가정에서 간단한 무슨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작을 팬다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명령을 본다면 수도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지적하지는 어렵지만은 그런 걸 도전적으로 느끼고 자기 능력의 신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건 발견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원체 뭐 설거지는 모두가 잡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선입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좋은 질문이요. 오케이. 지금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알고. 그 느낌이, 이게 수도계라는 세계를 다른 세계 세속계와 구분해서 볼 때, 세속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그 세계에 몸담을 때만이, 그 수련을 해서만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의 수도계로서의 속성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겪어보지 않고 그 가치를 안다거나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수도계만이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경제적인 거나 수도계,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특별히 그 수도계하고 달리 상당히 그 가치를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반해서 수도계 같은 경우는 직접 수련을 통해서 어떤 풍랑사를 통해서만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난 그걸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수도계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수도계라고 해서 내가 교정함으로써만 그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를 체험하죠? 그래, 안 그래? 말로 들었을 때 한단 말이죠. 그 태계로 그랬잖아. 선인이 간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가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해도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체험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수도계.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세계. 그리고 그것은 무궁무진한 세계.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럼 답이 돼요? 오케이. 토론방에다가 질문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서 못하면 계속해서 부르세요. 나는 인커리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이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가정, 학교, 집단, 가상관의 그 교육이 가능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는데,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냐. 내 말이 맞다면. 그 하나는 메타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공간에 있는 교육의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조화롭게 이루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두 가지 크게 통로인데, 그 중에 이제 교육 메타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그 4대 스승에서도 봤지만 교육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메타교육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무리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해도 교육할 줄 아는 사람은 찬스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교육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메타교육의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일생이 교육적인 삶을 영위하느냐, 안 영위하느냐와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게 메타교육이에요. 가정의 중요한 일이 메타교육.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교육 세계에 진입하는 예비 단계예요. 예비 단계. 물론 이제 아까 생리적으로 주어졌다. 교육적인 포텐셜이 그렇지만은 단련돼야 되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교육, 메타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 메타교육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 중에 선물이다. 안 그래 봐요.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삶, 요령, 이런 걸 위해서 꾸준하게 기회를 주고 피드백하고 상담하고 또 스스로 교육에 대해서 상고하고 하와하는 그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부모의 하와는요, 자녀의 상고는, 그 다음에 교차해서 자녀가 하와 능력을 생기고 부모가 상고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모두가 메타교육과 관계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가령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인터넷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인터넷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1차 상고죠. 1차 교육이지. 1차 교육의 소재지. 엄격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교육적 교섭이 바로 소재가 되고 거기로부터 메타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 2차 소재란 메타교육이 아니어서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서투른 점이 있다거나 과오가 있다든가 보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서로가 그걸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가정의 가풍이 교육의 가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되게 어렸을 적에 교육을 습득하느냐 하느냐도 관계가 있어요. 교육을. 구체적으로 가령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든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든가 마시를 고쳐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든가 이런 상고 저에게 한번 배워보겠느냐, 나에게 한번 배워보겠느냐, 저에게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라든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빈번히 사는 건지. 그 가정마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래. 이 말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가족이 유지되는 집도 있죠? 교육적으로 봐서는 쌍감의 집안이요. 쌍감의 집안이라고? 그래서 가풍이라는 건 메타교육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에게 보이는 훌륭한 하와교육은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의 교육적 관계로 지원되고 아버지 입장에서의 경우 큰아들은 그보다 어린 자녀를 위한 격주자가 전생이고
어머니가 보인 김치 만들기 시범은 큰딸에게 전수되고 그 큰딸은 작은 딸을 위한 겹사가 될 수 있다고. 또 대가족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범적인 교육적 관계. 이것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다시 또 반복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사회의 최소 아닙니까? 거기서 메타격이 나면 전체 사회가 메타격이 일어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전 국가라는 것은 가정의 모임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까 가풍이 교육적으로 전혀 안 된 집안 있죠. 모든 게 강제하고, 말 들어라, 자나 잔소리하고, 아나 항상, 까다롭게 간섭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저항하고, 이런 또 가풍이 있어요. 그런 가풍이 또 잘 된 걸 난 별로 못 봤어요. 반대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메타격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가정에 대해서. 또, 한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에 교육적 가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정교사한테 돈 수수료 하는데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메타교육의 문제. 되게 그런 가풍을 접수받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되게 교육은 전문가의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학교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교육이다.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교육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하는 걸 갖다가 교육이다. 이건 굉장히 교육을 오도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서 오도하고 있는 거죠. 학교의 기능은 여럿이다 말이죠. 그게 일단 메타교육으로서 개념적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는 많은 경우 인력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맨 처음 만들 때가 그랬어. 또 선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선발이라는 게. 그 동서고금에서 학교는 선발의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발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답에 일치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패란 말이죠. 그렇잖아. 그런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원래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방에 있는 건자들이 그렇게 맺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또 교조와 조고나 이런 말로 붙일 수 있는 것 갖다가 교육이라고 보고 있다. 그 자체가 메타교육이 역행하고 있어요. 학교라는 게. 그래서 대개들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든가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학교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릇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경우에. 그런 점이 상당히 건전한 점이 있어요. 일단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본단 말이죠. 또 이제 학교가 큰 시대에 차온 것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장차 어른이 대해서 쓰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시대착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 소재 가치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의 소재를 이용해서 교육의 능력을 키우는 거야. 상고하고 하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중심의 교육과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관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삶을 적용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삶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측면에서. 그런 것이 정말 교육적인 것으로 크게 부각되고 높이 평가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부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개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공개 수업이 어떤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수업은 공개로 이루어지면 누구나 원할 때 그걸 창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살려나가며 어떤 좀 개선 요구하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상부 능력과 하화 능력도 점검받으면서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정확한 안목이라는 게 전제가 되죠? 그래 안 그래? 아마 모르겠어도 지금 안목 가지고 학부모님이 붙이면 어떻게 됐어? 교사가 입시교육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이 공개 토론에서 문제가 돼야 돼요. 입시교육이 교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교육에 대한 평가 능력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메타교육과 관련해서 직장 가상공간도 얘기했지만 제일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교육학. 이게 메타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죠? 정말 현존한 교육학이 차지고 있는 역할은 역설적이에요. 메타교육과 관련해서. 메타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교육이고 저것이 교육 아니다라는 변별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학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지금 교육학자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왜곡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게 교육학자 직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 언제든 나한테 오세요. 같이 좀 토론을 해봅시다. 너무나 역설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학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교육 자체를 연구하는 목적에서 교육학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네, 4대 스승의 삶을 추적해서 뭐 교육이 뭔지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학이 성립이 됐고, 알다시피 교육학을 알려고 하는 이론적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용병학명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줬다. 어느 교육도 학자치고 교육의 고유한 개념을 만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반대에서 반론할 수 있는 건 나와. 그 많은 교육학자,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고유한 의미의 교육학적 개념을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 학자들이 그냥 가려냈을 뿐이야.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교직 과목을 만들었고, 그 교직 과목에서 교사들이 양성됐고, 그 교사들이 하는 걸 갖다가 일반 대중들은 교육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이런 악순환의 도리에 맨 선단에 교육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하고 있는 교육학의 근거지는 뭐냐면은 현 국가체제의 학교의 합동성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육 분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이 내가 보기에 교육학자들하고 교원 노조요. 항상 공교육하는 건 뭐가 이제 다 나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들. 그래, 안 그래? 근거가 그거니까 그래요. 학교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공교육 하는 사람 보면 얼굴 자세히 보라고. 공교육이 뭔지냐, 그거 없으면 죽을 놈들이야. 사실 자기 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야. 교육이 뭔지 생각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걸핏하면서 공교육 사고 돈 많이 든다, 돈 안 들어간다.
사회 계층 간에 불균형이 있다. 부자는 어쩌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삶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관심이 맞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니까 막상 봐야 할 교육은 소외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문제는 다양하다. 거기는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 각각은 정확하게 학문적 대상의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 그거 빼고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변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용어가 모두가 교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영변 학도들이 사용했던 교육이라는 용어는 물론 교육학과, 교육학자, 교육학적 지식, 교육자, 교육원장, 교육목표, 교육활동, 교육평가 등이 모두가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그 양상을 알고 올바른 교육에 이해하는 쪽으로 그걸 올바르게 교도하느냐, 이것이 지금 메타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야. 교육학이 메타교육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메타교육이 교육적인 삶에서 제자를 지키게 하는 중요한 길이다. 이 얘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 지원에 대한 문제. 가정에도 비교육이라는 환경이 있고, 학교에도 비교육이라는 환경이 있고, 직장에도 비교육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가상공간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교육에 플러스가 되는 환경이 있고 마이너스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연구 과제예요, 사실. 이건 뭐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해야 돼. 다음 시간에 이제 교육평가 관련해서 이것이 발견돼야 사실은 내가 강조할 거야. 그러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가정도 하나의 사회 체계인데, 하나의 에코로지인데, 가정의 양태도 다양하거든. 또 아까 얘기대로 가정이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여건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교육의 플러스 환경이냐 마이너스 환경을 계획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보면은 어떤 항이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가령 혈연 관계다. 이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용하기 말이란 말이에요. 또 아까 정성 유대가 강하다. 그렇다면 그것에 그걸 갖다가 교육적 열정으로 할 수 있느냐 다른 소위 교육열로 할 것이냐는 것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야 그래요. 어떤 감정의 주류를 어디다 두느냐,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1대1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이것도 교육적 관계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배우면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서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누구도 답을 몰라. 해봐야 알아. 근데 내가 보기에 가설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형이 말이야 동생한테 안 배우겠단 말이야. 지분 문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관계가 아예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서로 그 관계가 밀착돼가지고 하나의 출세하면 다른 사람이 출세하는 관계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출세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나는 출세 못했을 망정 내 동생이라도 출세한다든가 내 아들이라도 출세해야 되거든. 그런 그 집착 이건 역시 마이너스 환경이라고 봐주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이 가설로 만들어지고 그걸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학교의 경우 예를 들면 말이죠. 제도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고 교육을 위한 제도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래이래 왔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다. 이건 제도를 위한 교육이요. 그냥 그래. 그래서 항상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거. 그다음은 후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죠. 교육의 플러스 환경이란 말이죠. 사회적 제도가 전제하는 마이너스 환경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단 말이죠. 또 이거 봐요. 학교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육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하다고. 학교 별도 치는 것도 교육비라는 거야. 왜 그래요? 가정에서 별도 치는데 그 교육비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쓰는 경비는 모두 다 교육을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야. 그렇죠? 학교 안에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는 것이요. 그 생활비가 따로 있고 거기에 교육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교육 행정가 중에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경우는 무조건 교육 재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과대책정이 되는 거지. 교육이 때는 과소책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중요해요. 교육학에서. 알았어요? 학교 운영비가 이건데 교육을 쓰는 예산은 얼마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교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두가 덤태기를 쓴단 말이야. 그렇죠? 더구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예산은 거의 보장도 안 됐어요. 근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교육을 위한 경비가 아니야. 별도의 또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 변수 치는 것도 교육경비고 평생교육기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렇단 말이죠. 또 커리큘럼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커리큘럼 경우도 거기는 심리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교육적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육적 측면은 완전히 배제되고 그 교육적 측면의 환경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 경제적 측면이 커리큘럼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건 마이너스 환경이죠. 마이너스 환경이라고. 직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의 교육의 환경. 적재적소라는 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적성에 맞는 그 일을 주는 거. 플러스 요인 같죠? 이건 가설이에요. 해봐야 알아. 그 다음에 능력주의 인사관리 체제.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좀 마이너스 확률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오류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숨기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무조건 능력이 높은 사람도 평가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낮게 평가한다. 그 인프루먼트나 아니까 그렇게 사고자면 무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 위계라는 것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환경 같은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든단 말이죠. 또 목전에 생계 문제 그냥 하도 잡혀있다면 되겠다 안 되겠어요? 조금만의 노동에서 해방된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직장에서 라든가 뭐 이외의 인사평가나 보상체제 같은 것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관계해서 우리가 체계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가상공간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여기 여건은 여기는 사회적 위계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상당히 유리한 플러스 요인이고 또 교육의 소재가 다양하다. 이것도 플러스 요인인데 장애물은 또 이런 거지 마이너스 요인은. 그건 뭐냐면은 검열을 거치지 않는 정보의 범람이라든가 또 외부의 고리를 읽고 무조건 단편적인 항목을 믿어버린다든가 이런 것 같은 거. 혹은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컴퓨터 확보 이런 것들이 불균형,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업주의라든가 기술보호라든가 정보 독점이라든가 선진국 위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교육계획 측면에서 마이너스 환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가능을 하고 검증을 해야 돼.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고 고마워요. 목소리가 정신없죠, 지금. 나도 지금 어떻게 하고 나서 안도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했어, 나도 지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